네,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양당의 표정과 함께 마지막 판세 분석까지 막판 대선 레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 함께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마지막 판세 분석을 위해서 두 분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모셨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집중적인 분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판세, 지금 공표를 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알 수 없는, 민심의 흐름을 알 수 없는 기간이긴 한데 각 당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측치는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2.5%를 격차를 예상을 했고, 반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포인트까지의 낙승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 어떤 견해인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최재성 수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공표는 할 수 없으나 각 정당에서 이제 자체 조사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비교적 국민의힘 조사나 민주당 조사나 조사가 좀 잘 되고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크게 민주당 조사나 국민의힘 조사가 차이가 날 일이 없는데요. 네. 저희는 아무튼 조금 박빙 상태로 왔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뭘 근거로 이제 10%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박빙 구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또 실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얘기는 5차 범위 밖 낙승입니다. 10%포인트라면. 사실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낙승을 기대하는 근거는 무엇일지도 궁금한데요. 그런데 제가 이준석 대표께서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동원한 내용으로는 여론조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되던 때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단일화 효과라든가 또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단결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3%에서 5% 정도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았거든요. 예. 이전보다는 조금 더 벌어지는 추세에서 3% 내지 5%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면서 안정적으로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절대 수치로 따진다면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율은 결국 이제 최종 득표율은 50% 근처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을 이제 딱 하루 남겼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여야 모두 승리를 확신을 하면서도 또 민주당은 초박빙이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또 외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세론을 이제 띄우면서 지지자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당의 이 막판 어떤 전략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도 전략의 차이거든요. 네. 판세를 민주당은 초박빙으로 박빙 우세로 보고 네. 국민의힘은 상당한 격차로 보는데요. 이것도 전략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압승하고 지지율 격차가 더 날 것이다라고 그전보다 더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오히려 이제 진짜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는 거야? 이러고 사실 이제 손이 안 갔던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있지만요. 사실은 거꾸로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썩 내키지 않았던 후보고 손이 안 갔는데 진짜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끌고 갈 수 있을까? 능력은 어떨까? 또 경륜은 어떨까? 이런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그동안 후보에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실언이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핸디캡이 있었던 예. 그런 부분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압승할 것이다 이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 판세 분석대로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니 해도 이제 서울입니다. 수도권이고요. 특이한 현상들이 몇 가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우선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은데 평균 한 지난번 총선보다 10%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비중이 굉장히 큰 거고, 사전 투표는 민주당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게 그동안 통설이자 또 사실상 확인된 결과였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호남이 평균 지난 총선 대비 상승률 10%를 훨씬 뛰어넘는 사전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단일화의 역효과가 민주당의 결집,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을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또 순위는 비슷했습니다. 사전 투표 순위가 대구라든가 경기, 인천이 하위권이었고 호남이 늘 1, 2, 3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구나 이런 데 이제 사전 투표 상승률을 직전 대비해서 보면은 평균, 그러니까 23%에서 33% 됐으니까 영남이나 이쪽은 한 10% 평균 상승이라고 비슷한데 호남은 막 15% 정도 상승을 했던 거, 이것은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결집을 갖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승부처고요. 세대별로는 역시 이제 2030이고요. 최근에 이제 여성 유권자들의 움직임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제 속속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좀 확인이 되거든요. 여초 커뮤니티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이대남, 소위 이대남을 타겟팅을 했던 것이 예. 동이 있으면 또 반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또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어서 2030 수도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율과의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한 것이 통설이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80%를 넘기지 않으면은 사전 투표율 비중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대선 투표율을 뛰어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은 내일 투표율 대비해서 사전 투표율 비중이 과거보다 상당히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투표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김지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이제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그 투표 용지에 누구를 기표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들 그게 뭐 그렇게 되지는 않죠. 어쨌든 지금 그 국민들이 정권 교체의 열망이나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사전 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다만 이제 과거에 사전 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국민적으로 많이 제기가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실 뭐 그렇게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당에서 충분히 그 통제가 가능하고 또 감시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 사전 투표의 부정 행위를 막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투표를 해달라고 이번에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 실제로 윤석열 후보 본인도 사전 투표를 했고 뭐 당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최고위원님 저도 사전 투표를 하면서 투표 동료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사전 투표에 그 사전 투표로 이동해가는 그 본투표보다는 사전 투표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투표 경향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율이 뭐 어느 지방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반드시 이제 어느 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사전 투표든 본투표든 많이 불러내는 것이 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총력적인 그 지원을 통해서 사전 투표에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꽤 아직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내일 모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사전 투표율 자체가 후보에게 뭐 특정한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것보다는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낮으면 항상 좀 경쟁력이 없는 후보가 선출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서로가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번 대선을 좀 반추해 보면 대선 초기부터 이 하루 앞둔 지금까지 녹취록에 대한 얘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두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녹취부터 시작해갖고 이 마지막 날까지 보면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비서의 또 녹취록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불거지면서 과연 이것의 진위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유권자들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좀 냉소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녹취록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재성 수석은 어떻게 이 사안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 녹취록이 100%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왜냐하면 저것이 뭐 수사 기록도 아니고 어떤 증거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말을 녹음해서 녹취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제 비서의 녹취하고 김만배 소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윤석열 후보가 봐줬다.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하고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만배 음성 파일의 경우에는 당사자거든요. 박영수 변호사를 대장동 초기에 이제 종잣돈이었죠. 1,100억을 불법 대출해준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유일하게 다른 거는 다 구속 기소하면서 이것만 봐줬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역할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욱과 김만배와 부산저축은행 그 불법 대출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는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조우형이 주임 검사 윤석열 검사실에 조사받기 전에 받으러 가기 직전에 대검 주차장에서 나눴던 얘기를 남욱 변호사가 또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 11월 달에 검찰에 진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당사자들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비서의 그 녹취는 원수미 시장과 시장 정무비서관과의 통화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법원을 움직일 정도의 그 정도의 사실이라면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2013년도에 이미 이제 비서를 사임을 했고 6년 훨씬 지난 다음에 이것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의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도를 알려면 당사자나 이재명 후보 당사자나 부인이나 혹은 완전히 정말 정치적으로 이 운명을 같이 하는 최측근 아니면은 모르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보통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 정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과장된 허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김만배의 경우에는 남욱의 검찰 진술하고 김만배의 녹음은 당사자이고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그거는 조금 신빙성이 있는 음성 파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른바 부동층에게 이 녹취록이 어떤 하나의 무게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늘 이제 선거 직전 되면 이런 범죄자들의
이 녹취 같은 것을 등장시켜서 국민들을 뭐 현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뭐 그렇기도 하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또 생태탕이 뭐 먹었냐 안 먹었냐 뭐 그부터 들고 와서 굉장히 큰 뉴스인 양 떠들었지만 결국 예. 선거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 유야무야로 끝난 사례도 있거든요. 이 사건도 저는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 김만배든 남욱이든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교도소 가서 엄청나게 중형을 선고받아야 될 그런 범죄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녹음 파일 자체에 보면 저 제3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고 뭐 형이라고 불렀는데 7살 아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이게 과연 편집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저 논란도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음이 작년에 그 녹음이 되었다는데 왜 이제 와서 선거 며칠 전에 이렇게 공개가 되었느냐라는 정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기 등장한 사람들이 전부 이제 교도소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좀 어떻게 숨기거나 또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해본 제 입장에서는 지극히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등장한 사람이 무슨 검찰에 가서 처음에는 자신을 혹독하게 수사를 했는데 두 번째 그 변호사 선임하고 갔더니 그냥 봐주더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오현인가 그 사람이 사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같아요. 근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부정한 돈을 전달해 준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서 말하는 증인, 즉 이제 수사 과정의 용어로는 참고인이란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수사에 협조를 해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환경으로 조사를 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처벌합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면 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김만배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기 직전에 마치 자기가 이제 그 수사기관에 거창하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그 허황된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보면 이 사람이 대법관도 쥐락펴락했는 것처럼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그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수행비서, 은수미 시장의 수행비서 이런 사람이 떠든 이야기를 보면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내밀한 비밀을 잘 알잖아요. 흔히 우리가 보면 수행비서 내지 운전하는 수행원이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많이 알아서 수사 단계에서도 그분들이 아주 중요한 참고인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대법원에 로비를 해서 이미 대법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대강 해놨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실제로 그때 대법원에서 평의가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그 후보도 그때 석연치 않게 무죄 판결을 받았고 또 은수미 시장의 무죄 판결 무죄 취지의 그 대법원 파기환송의 내용을 보면 무죄는 아니지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결국은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은 그런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법조인들이 봤을 때 정말 비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이었거든요. 비난도 많이 받은 판결인데 그 두 가지 판결이 실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김만배 씨가 그 대장동 사건을 일으킨 그 주범격인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 가서 로비를 했다고 또 떠든 이야기도 있었고 이 전후 사정을 전부 보면 그 과정과 결과가 전부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대법원이 부패한 대법원이
은수미 시장과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 내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로비에 의해서 도와주고 말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 권순일 대법관이 부패행위 핵심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고 그에 대한 단서가 지금 제공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이제 반론을 안 할 예.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그 이재명 시장의 첫 수행비서는 그런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수행을 하니까 차도 같이 타고. 예.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백모 비서관이 그만둔 지 7년 가까운 때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들을 만한 뭐 조수석이나 옆자리 비서자리에 앉아서 그걸 들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재훈 최고님 말씀은 너무 대법원 판결이 2012년이나 13년 초에 있었으면 그거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둔 지 7년 만에 있었기 때문에 수용 비서는 아무거나 다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것 예. 같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저거는 이례적인 겁니다. 저 사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선거에 나온 당사자 김영환 후보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형 강제 입원시켰냐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런 바 없다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기 방어란 말이에요. 그거를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뭐 턱도 없고 이상한 판결이었다라고 하기 이전에 이런 사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김재원 후보님 재작년에 누구누구하고 어디서 폭행 사건 있었고 때렸죠 그랬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나 그런 바 없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소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 사건은 이미 언론에서 대법관들의 성향 분석을 해서 진보적인 판결을 하는 대법관, 뭐 그렇지 않은 대법관에서 보도가 났던 내용이고요. 김선수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의 그 전에 사건을 수임했던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조차도 백 비서가 인식을 못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대장동 관련된 김만배의 녹취는 그거 참고인으로 불러서 아무것도 아니다. 뭐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잘해줘서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나 결론적으로 이거는 봐준 거거든요. 유일하게 뭉갠 거고 이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가족까지 전부 계좌 추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던 그 당시 회사명이 C7인데 C7의 이강길 대표의 진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다 구속 기소하고 요거만 봐준 건데 윤석열 후보의 해명도 틀리죠. 일반 대출은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주임 검사 윤석열 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에 일반 대출 사건 2개를 기소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해명도 다르고 이거는 김만배의 녹취의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준이 뭐냐면 그래서 봐줬냐 안 봐줬냐인데 봐줬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정한 돈의 흐름 속에 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이걸 봐주고 이 조우연이라는 사람이 지금 천화동인 4호에 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당시 변호사 윤석열을 검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였는데 여기 소속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에 지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박영수 특검은 110억을 딸을 통해서 받은 이래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부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법조나 박영수 또 김만배의 소개로 봐준 그 담당 검사 윤석열 요게 돈이 연관돼 가지고 이제 카르텔이 증빙이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죄자들의 저 얘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런다 그러는데요. 대장동을 처음 이렇게 허황된 문제 제기한 것도 국민의힘이고요. 또 얼마 전에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 녹취록을 거명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겁니다. 그러면 범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걸 갖고 공격의 수단으로 삼을 때는 범죄자가 아니고
이런 이제 명확한 어떤 녹취록이 앞뒤가 딱 떨어지는 게 나오면은 그건 범죄자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이 균형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길게 반론을 했으니까 제가 또 다시 반론을 드리죠. 우리가 이제 대장동 사건이 왜 대선에 이렇게 저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가를 설명을 뭐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당시 대장동 일원을 아파트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대장동 일원의 그 주택 그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그 공고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보면 민간업자가 뭐 과도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치가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실무진들은 이렇게 하면 민간업자에게 과도하게 이익을 가니까 저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넣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책임자인 유동규 씨가 그것을 오히려 뭐 강하게 질책을 하고 거부를 해서 결국은 김만배, 남북, 정영학 이 사람들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유동규가 김만배 씨,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로부터 700억을 받기로 하고 수억을 또 받은 뇌물죄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주도했다라고 기소가 되어 있고 남욱, 김만배 이 사람들도 같이 구속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유동규가 사장도 아닌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뭐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장비니 이런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그렇게 막대한 뇌물을 받은 사건에 과연 이재명 후보는 무슨 일을 했느냐, 전부 다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 혐의가 있느냐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성남시에 2,800억 이상의 이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이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결국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갑자기 대장동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2015년인데 그로부터 6년 전인 2009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그 부실대출 관련된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처음에는 조사를 혹독하게 받다가 두 번째는 그냥 나왔다고 하면서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후보라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또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주임검사는 박모 검사고 윤석열 후보는 당시 이제 중수 이과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봐줬네 어쩌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이 대장동 사건에서 수천억의 이익을 준 그 과정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 또 유동규가 받기로 한 700억의 내용에서는 과연 어떤 그 과정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계속적으로 끌고 온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얼토당토한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녹취록까지 지금 등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대장동의 주범이 누구냐 국민들은 이제 그것에 더 관심을 갖지 않고 다양한 대선 얘기를 마지막 날 좀 해보고 싶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대장동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그야말로 키워드임을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이 또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 민심은 결국 내일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